자, 문학이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 차근차근 들어가야 됩니다.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아주 천천히 할 거야.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고등학교 고3까지 계속 나온다. 이게 깔려 있어야 돼.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꾸 기본적인 것을 놓치니까 이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요즘 항상 그 뉴스 보면 문해력이 딸린다. 지문 독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기가 없어서 그런 거고. 자, 다시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자, 그러면 언어라는 게 뭐냐? 언어는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술은 뭐냐? 예술은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이다. 도현아 적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뭐 필기 안 해도 좋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10,00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적어야 돼.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자, 다시 문학은 뭐라고? 말과 글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자, 그럼 이때 아름다움은 뭐냐?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을 밑자 쓴 거야. 참고로 쌤은 현대소설 전공이다. 한자 몰라. 네. 다시 문학이 뭐라고요? 언어예술이고 언어는 뭐라고? 말과 글이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때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말로 하는 문학을 뭐라고 하느냐?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말로 하는 문학이야. 자, 말 뜻을 알아야 돼. 이때 구는 입을 뜻하고 입구자, 비는 난다. 난다요, 난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한다. 구비문학의 대표적인 예로는 설화가 있다. 혀설자, 화, 이야기. 말로 하는 이야기란 뜻이야. 설화는. 설화에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설화야, 설화. 설화의 하위 갈래가 된다. 알겠죠?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문학 개념 잡고 있고 갈래 살펴보고 있는 거야. 입으로 하는 문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비문학이다. 그러면 글로 하는 문학은 뭐라고 그래? 얘네들은 기록문학입니다. 글로 썼어. 기록문학이야. 기록문학의 종류는 크게 국문문학이 있고 한문문학이 있다. 국문문학은 우리 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우리 글로 쓴 문학이 국문문학입니다. 한문문학은 한자로 쓴 거지, 그치?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다시 정리. 문학이 뭐라고? 언어예술. 언어예술이라는 뜻은 말과 글을 통해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럼 말로 하는 문학은 구비문학. 대표적인 예가 설화가 있습니다.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기록문학은 글로 쓰는 것. 이때 우리 글로 쓴 국문문학과 한자로 쓴 한문문학이 있다. 질문. 아마 질문이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치? 만약에 뜻을 잘 모르겠다 하면 질문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문학의 장르를 또 생각해 봅시다. 민담은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을 민담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학 갈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문학의 갈래. 어디 갈래? 집. 그게 아니야. 이때 갈래는 장르지, 장르. 종류를 나누는 것을 갈래라고 하죠. 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자, 크게도 나눠볼까? 크게 운문문학이 있고 운문문학. 산문문학이 있다. 산문문학. 운문과 산문으로 구별을 한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 줘야 돼. 운문이 뭐냐? 개념을 잡아야 되겠다. 그치? 운문이 뭐냐?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는 글이다 라는 뜻이죠. 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야. 운율은 또 뭐냐? 운율은 리듬 또는 가락,
이것을 운율이라고 한다. 그치? 그렇다면 운문문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 속에 리듬이 있는 거야. 글 속에 가락이 있는 거다. 이것을 운문문학이라고 합니다. 질문 계세요? 그럼 운문문학 같은 경우 시 같은 거예요? 아니, 요거 우선 설명한 것 중에 질문 없으면 다음 설명. 그래서 운문문학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시 또는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가 뭘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가랩, 시가 그거 아니야. 네, 이때 시가는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쓰면 노래를 했어. 그래서 시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는 노래 파트가 따로 있죠. 노래는 가요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거고 시는 낭송하지, 낭송.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시 쓰면 노래했어요. 그래서 시가라고 한다. 보통 고전시가라고 하지. 얘네들이 운문문학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산문은 뭘까? 산은 한자 어떻게 썼지?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니까 쓰지 말아야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 산이란 뜻은 펼치다는 뜻이야. 펼치다. 문은 글이 되겠지. 그치? 즉 펼쳐 쓰는 글이라는 뜻이 산문입니다. 산문. 펼쳐 쓰는 글, 산문.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 그렇죠? 소설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웹소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필, 그 다음에 극, 영화 대본이나 연극 대본을 극이라고 해. 그 다음에 비평문. 비평은 문학 작품을 평가한 것들. 얘네들이 산문이다. 산문. 줄글로 쓴 거야. 그래서 펼친 글, 다른 말로 줄글이라고 하죠. 쭉쭉쭉 쓰는 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자, 우리는 문학 갈래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이 된다. 운문문학은 리듬이 있어. 글 속에 운율을 가지고 있는 문학이 운문문학이고, 산문문학은 펼쳐 쓰는 글, 줄글로 작성한 문학이 산문문학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걸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와 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시와 시가는 운율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럼 운율을 어떻게 만들까? 운율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반복하면 리듬이 생긴다. 가락이 생깁니다. 좀 거꾸로. 그러면 시와 시가에는 항상 반복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복했을 때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 반복할 때 효과는 방금 얘기했던 운율 형성. 리듬이 생긴다. 자,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집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 그치? 도윤이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니? 잠 좀 자라. 너 잠 안 자고 뭐 하는데?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 왜? 쇼츠 보느라고? 공부하고. 그래? 너 공부가 좋아? 그래, 그래, 공부 좋아하는 친구 있다.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또 공부 좋아하기도 해요. 네. 동준아, 왜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야.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 성향이 다르잖아. 그치? 왜? 이게 아니야. 쟤는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짜장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짬뽕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또는, 냉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호입니다, 기호. 공부가 좋아? 왜?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알겠어, 동준아? 네. 그러면 됩니다. 여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이거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참고로, 동준이는 공부를 싫어합니다. 그렇구나.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 자, 계속 보도록 하자. 자, 반복했을 때. 자, 그럼 동준이는 엄마가 동준이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어? 공부해라. 왜 반복해? 왜 반복할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강조. 중요하니까 반복하겠지.
도윤이 하는데 잠 좀 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잠을 자야 돼. 성장기야.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또 몸 상태도 건강도 안 좋아져.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거고 동준이한테 공부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와 시가에는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 반복하는 효과가 뭐라고? 운율 형성과 의미를 강조한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좀 더 깊이 있게 가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반복할 건가? 뭘 반복해? 요걸 또 찾아줘야 되겠죠. 자, 반복하는 건 뻔합니다. 먼저 단어를 반복하겠지. 그것을 우리는 시어라고 한다. 시에서 쓰는 말이니까 시어 반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노래 들어도 반복되는 거 나오죠, 그치? GD가 이런 거 많이 쓰죠. 파워 반복하는 거야. 단어 반복해요. 자, 반복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다. 시어 반복해요. 자, 또 뭘 반복할까? 구 반복하겠지, 그치?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형성된 의미 단위를 구라고 하는데 식구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반복할까? 문장 반복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뭐 반복할 수 있어? 연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 노래에서는 후렴구가 연 개념이야. 후렴구 반복하잖아,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갖다가 반복할 수가 있거든. 자, 글자 수 반복하는 것을 자, 이제 용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글자 수를 뭐라고 하냐면 소리음, 반복, 개수, 반복, 음수율이라고 해요. 음수율. 자, 우리 말은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수율, 소리 개수를 글자 개수를 반복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니? 뭐 3, 4조, 4, 4조 이렇게 붙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세 글자, 네 글자 반복하는 거야. 4, 4조는 네 글자, 네 글자 반복한다. 이런 것도 있어. 7호조도. 7글자, 5글자 반복한다. 자, 반복이니까 한 번만 나오면 안 돼. 2번 이상 있어야 된다. 그게 반복이다. 다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을 음수율이라고 해요. 소리음, 개수, 반복, 음수율.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7글자, 5글자.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다. 다음에 의미 단위를 반복하기도 해. 의미 단위를 묶어서. 아까 우리 단어와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걸 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의미 단위를 반복하는 것을 소리음, 보따리 묶었어. 반복율. 그래서 음보율이라고 한다. 음보율. 의미 단위를 묶어서 반복하는 것을 음보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노래로 치면은 마디랑 유사해. 마디 개념과 유사한 애가 음보율이야. 그래서 음보율은 2개밖에 없어. 3마디냐, 4마디냐. 즉, 3음보율, 4음보율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음이 단위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소리음, 보따리, 반복, 음보율 2개 있습니다. 3마디, 4마디, 3음보율, 4음보율. 자, 이제 끝으로 글자 위치를 반복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랩 좋아하는 친구들 글자 위치 반복하죠, 그치? 래퍼들이 이거 라임 맞춘다고 하죠. 라임이 이거야. 글자 위치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소리음, 위치, 반복. 위, 율이라고 한다. 글자 위치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 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또 반복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자, 글자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3가지 종류가 있어. 3의 위치가 있다. 그래서 글자 위치에 따라서 두운, 요운, 각운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 한자말이다. 머리 두자. 그래서 문장의 맨 앞 글자들을 비슷한 소리로 맞춰줘. 그럼 두운이야.
요는 허리 요자. 여러분들 그 뭐 펜잘, 개보린 뭐 이런 진통제 광고할 때 뭐라 그래? 두통, 요통, 치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는 허리 요자, 허리 요자. 즉 가운데에 비슷한 음을 맞춰주면 요온이라고 하고, 가구는 끝각자의 끝. 각을 맞춰라는 얘기를 하죠. 그치? 여러분들 삼각형이 뭐니? 삼각형의 각이 어디 있어? 끝에 있는 거야. 사각형의 각이 어디에 있어? 끝에 있는 거야. 끝이란 얘기야. 그래서 가군하면 끝에 운을 맞춰준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두운하고 요운은 신경을 안 써도 돼. 얘네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건 교과서에서 언급도 잘 안 해요. 왜요? 우리말은 어미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군이 중요하다. 래퍼들이 라인 맞추는 게 가군이야.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이게 가군이야. 이게 어비 활용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들어보고 어디서 반복되고 있지? 어느 위치에 반복되고 물론 노래는 두운 쓸 수 있어요. 앞에. 그렇지? 우리 집에 왜 왔어? 우리가 노는데 우리 방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우우 맞출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왜? 유치하니까. 그쵸? 가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를 배울 때 나오는 운율은 이게 전부. 이거밖에 없어. 다시 정리하자. 운율이 뭐라고요? 리듬과 가락이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만들어? 반복하면 된다. 뭘 반복해? 시어, 식구, 문장, 연 반복하면 되고, 글자 수, 글자 묶음, 글자 위치 반복하면 된다. 이것을 문학 용어로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이라고 한다. 이게 다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시를 볼 때 무엇을 반복하고 있지? 그거 체크해 주면 되죠. 그쵸? 질문?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단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율 및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야. 우리는 운율을 지금 공부했어요. 반복되는 거 찾으면 돼. 그럼 어디에서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거 체킹만 해주면은 운율은 끝난다. 학교에서 이거 수업을 안 해. 이렇게 쉬운데. 이게 몇 개 없는데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운율하면은 머리 쥐어 뜯는 거야. 진짜.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고1, 고2 애들도 운율 얘기하면 와 복잡하게 생각해. 전혀 복잡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이런 기본, 기초를 자꾸 까먹어. 그리고 어디선간 들었는데 자기가 정리를 안 한 거야.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헤맨다. 질문 없니? 자, 우리가 지금 시를 계속 보고 있죠? 시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시 얘기하겠어요. 시.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를 익혀야 돼? 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못해, 학생들이. 고등학생 잘 못해요. 상위권 있는 친구들도 시 분석해봐라 라고 말하면은 그냥 자기 느낌으로 막 얘기해. 아니야. 정확하게 시를 분석하는 기준점이 있어. 그 기준대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알려준다. 누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알려준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익히면 문학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뭐 형이나 누나나 오빠들이나 문학 어려운 친구들 있지? 이런 간단한 기본 전제를 자꾸 까먹어서 그래. 아주 쉬워. 문학이. 그런데 문학을 내가 쉽게 연습하려면 기본은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시 분석 방법 생각을 해보자. 시 분석 방법. 시를 분석하려면 시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위에서는 지금 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야. 운율에 대해서. 그럼 이제 시가 뭔지 공부를 해보자. 시가 뭔지 알려면 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야. 형식이 뭐야? 형식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하라나, 형식이 뭐니? 이게 무슨 뜻이야? 형식이 무슨 말이야?
중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이 형식이 뭐냐? 하니까 박형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형식 팬이 있거든. 그건 사람 이름이고. 예. 형식이 뭐냐 이거야. 말뜻을 알아야 되겠지. 형식은 뭐냐면 형태와 방식을 줄여서 형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양. 즉 시가 쓰여있는 모양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해? 또 세 가지입니다.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이렇게 구분해. 모양에 따라서. 시가 쓰여있는 모양에 따라서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로 구분한다. 그럼 자유시가 뭘까? 도윤아, 자유시가 뭘까? 네? 자유시가 뭐니? 자유로운 형태. 맞아요. 자유롭게 쓰는 거야. 시, 행갈이나 연 구성 방식을 시인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자유시다. 그럼 산문시는 뭐야? 우리 아까 산문 뭐라고 그랬어? 줄글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시인데 마치 소설처럼 쭉쭉 쓰는 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산문시라고 한다. 정형시는 또 뭘까? 정형시. 정해진 형태대로 쓰는 시. 이게 정형시입니다. 즉 규칙에 맞게 써야 돼. 이게 정형시다. 이게 모양이거든. 이 세 가지 모양밖에 없어. 여러분, 고등학생도 이거 구분 못하는 애들 많다. 진짜로. 한 반에 야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구분해봐라. 이게 질문 던지면 반 이상이 몰라요. 답답한 거야. 이 쉬운 거를. 개념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 나밖에 없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학원을, 다른 국어학원을 가서 설명 들어봐라.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나도 20년 동안 야 니들 외워! 이거 해야 돼 했는데 그래봤자야. 자기 실력이 안 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시 감상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시 분석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 공부가 편하거든. 학생이 공부 편하게 하면은 선생님도 편합니다. 왜? 던져주면 되거든. 야 빨리 풀어. 그럼 편해요. 예. 근데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은 외워야 되거든.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안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다시 자유시가 뭐라고? 자유롭게 쓴 시. 산문시가 뭐라고? 줄글로 쓴 시.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대로 쓴 시. 정형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시조. 그죠? 조선시대에 썼던 시조들은 정해진 형태가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 6고 45자 내외를 쓰는 게 규칙이야.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형시다. 그리고 한시, 한자로 쓰는 시. 그것도 정형시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봐야지. 구분 연습. 여기 나올까? 있네. 자, 이렇게 시가 있어요. 얘는 형식상 무슨 시일까?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중에서 뭘까? 다윤아, 이게 뭘까? 뭐니? 모름? 아까 자유시 뭐라고 그랬어? 자유롭게 쓴 거. 산문시는 줄글로 쓴 거.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대로 쓴 거.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화면에 나온 거. 이거 뭡니까? 자유시죠? 왜? 이게 규칙이 안 보여. 그쵸? 그리고 칸을 다 채우지 않았어. 얘는 형식상 뭐란 얘기야? 자유시다. 자유롭게 썼다. 얼마나 쉬워. 얘는 뭘까? 두 번째 나온 시. 얘는 뭘까? 정형식. 얘 시조거든. 시조는 뭐라고? 줄 맞춰 쓴 거야. 얘 정형시예요. 그리고 시조의 특징은 항상 종장, 세 번째 줄, 종장의 첫 마디는 삼음절로 쓴다. 세 글자로 쓰는 거 한번 따져볼까? 종장, 첫 마디 두어라. 삼음절이지? 규칙이거든. 규칙대로 씁니다. 이게 정형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끊어져.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사음보야. 한번 볼까? 동산에 달 오르니 그도 반갑구나. 반복했죠? 네 마디로 끊어져. 네 마디야, 네 마디. 사음보 율격 가지고 있어요. 음수율도 볼까?
3, 5, 3, 4, 3, 4, 3, 4. 자, 반복되는 거 찾으면 음수는 어떻게 돼? 3, 4조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복되는 걸 찾는 거야. 반복되는 거. 운율은 반복되는 거야. 하나라도 반복되면 반복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4음보 율격의 3, 4조 음수율을 갖고 있는 시조. 더군다나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쓴 정형시다.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선 형태만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만약도 아니다. 얘는 또 뭐야? 얘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뭘까? 형식상 자유시죠. 자유롭잖아 이거. 그치? 줄글도 아니고 자유롭게 썼어. 자유시야. 간단하지? 만약에 이게 시다고 치자. 이게 이거 뭐야? 이 산문시예요. 이게 만약에 시라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거 선생님 다 필기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인, 뭐 윤동주, 뭐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다 필기해 준단 말이야.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그치? 안 그래 도현아? 팔 아파 죽겠는데 그거 뭐라 필기해? 딱 보면 아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데 꼭 찍어볼 필요는 없잖아. 그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를 모양을 보고서 구분할 수 있다. 자, 질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양 보고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질문. 한문시가 많아요. 없니? 한문시? 꽤 있어. 질문 없어요? 네, 쉬워. 모양 보고 구분하면 된다. 자, 여기서 또 운율이 들어가요. 운율. 운율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운율 종류를. 운율 종류는 내재율과 외형율로 구분한다. 내재율과 외형율로 구분하는데 역시나 말뜻을 알아야 되겠지? 내는 안내자야. 안쪽. 재는 있다. 율은 리듬. 그러면 내재율은 무슨 뜻? 리듬이 안에 있다. 외형률은 뭐야? 외는 박, 형은 형태, 율은 리듬. 그래서 외형률 하면은 리듬이 밖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외형률은 리듬이 보여. 운율이 보여. 밖에서 볼 때. 내재율은 안 보여. 이 뜻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재율이야.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 얘네는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정형시는 어떨까? 아까 얘기했죠. 줄 맞춰 쓰는 거라고. 그치? 얘는 외형률이다. 밖에서 보이거든. 운율이. 동준에 이해돼? 그러면 그러면 얘 자유시였지? 그럼 운율은 뭐란 얘기야? 운율은 내재율.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정형시였지? 그럼 운율은 뭐란 얘기야? 외형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얘 자유시였지? 그럼 운율은 뭐란 얘기야? 내재율.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이거를 학교에서는 필기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니들이 어떻게 돼? 필기하면서 이거 외워야 되네. 짜증나. 이런단 말이지.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고서 이건 자유롭게 썼네. 내재율. 이거는 줄 맞춰져 있네. 외형률. 구분할 수 있거든. 질문하세. 없니?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내용에 따라서. 자, 내용에 따라서 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역시나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 얘기를 안 했다. 화자. 시의 목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걸 얘기를 안 했네. 시의 목소리는 화자야.
말씀화, 놈자자, 사람자자 써서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한다. 시인 아니다. 시인이 아니라 시인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목소리를 화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상식. 소설의 목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는 친구. 없으니까 서술자. 왜 소설은 서술자냐면 사건을 순서대로 진술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서술자다. 자, 우리는 지금 시를 하고 있죠? 자, 시를 내용으로 분류를 하는 거야. 우리는 아까 시의 모양으로 구분을 했어. 내용으로 구분할 때, 자, 내용을 보니까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정서는 느낌, 감정이 되겠지?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는 시를 뭐라고 하느냐? 서정시. 서, 풀이한다, 정, 감정. 이해되죠? 이게 서정시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을 노래하는 시들도 있어. 사건 노래. 사건을 노래로 표현하는 시들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서사시. 서, 풀이한다, 사건. 사건을 풀이한 시, 서사시. 그 다음에 화자. 아까 화자가 시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지? 화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2명 이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극시라고 그래. 극시. 연극 대본처럼 주고받아. 화자들끼리. 이걸 극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쓸 건 뭐냐면요. 서정시만 신경 쓰면 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서사시하고 극시가 없다. 중학교 교과서에 서사시 극시가 없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서사시 극시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교육부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우습게 봐.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나봐. 서사시와 극시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옛날 시들, 고전시가 포함해서 다 뭐란 얘기야? 서정시다. 고전시가 포함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들은 싹 다 서정시다. 그러면 또 정리되지. 정리할 수가 있어. 이거 내용상 뭐란 얘기야? 내용상 무슨 시? 서정시다. 그래서 형식상 자유시, 운율은 뇌제율, 내용상 서정시. 자, 아래에 있는 이 시조. 무슨 시? 내용상 무슨 시? 서정시다. 그 다음에 길게 뻗어 있는 이 시는 또 무슨 시? 내용상 서정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학교에서는 필기를 해준다니까? 필기할 게 없어요. 필기할 게. 쉬는 시간. 자, 이제 더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설명은 뭐냐? 자, 우리가 시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모양에 따라서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로 구분했고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제율이었어. 정형시는 외형률이었습니다. 자, 내용에 따라서는 서정, 서사, 극시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정시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시 분석법. 아주 중요한 거지. 시 분석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고, 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시는 다 서정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 읽어가면서 뭘 찾아야 돼? 정서를 찾자. 정서 파악을 해야 된다. 정서는 기분인 거고, 화자의 기분인 거고, 정서는요, 직접 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접 제시되어 있다. 직접 제시는 말 그대로 직접 얘기해. 시 나와 있어.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뭐 서럽다 등등등 나와 있어. 그래서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간접 제시는 어떠니? 안 나타나 있어요. 즉 간접 제시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어. 상황으로. 오늘 시험 망쳤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네. 배가 고파서 냉장고 문 열었네.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기분이 어떨까? 슬퍼요. 슬퍼? 안 좋겠지, 그치? 이렇게 상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정서는 다른 말로 기분이야, 기분.
타자의 기분이 어떤가를 여러분들 찾아주면 돼. 그 다음 찾을 게 뭐냐? 왜? 기분이 나빠. 왜? 좋아. 왜? 요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즉 이유 찾는 거지. 이유. 우리가 작문 연습하잖아? 작문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면 항상 근거 찾으라 얘기를 했지. 그치? 이거야. 이거 해주는 거야. 근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니까 표현상 특징, 표현기법 등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 굉장히 많은데 표현기법에는 여러 가지 표현기법들이 있는데 요 정도는 니들이 해줘야 돼. 표현기법에 뭐가 있느냐? 먼저 비유법.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대상을 B라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이 비유법은. 그래서 비유법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유법. 그래서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뭐뭐 마냥 이렇게 조사를 붙여. 그리고 또 대표적인 비유법이 은유법. 은유법은 이런 식으로 가지.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니들이 욕할 때 이거 많이 쓴다. 야, 이 개새끼야! 이게 은유법이지. A는 B다 이런 얘기죠.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러면 이건 직유법이다. 같은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빗대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욕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항상 있어, 주변에. 반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욕 잘하는 애들. 그러면은 잘 들어봐. 직유법을 잘 쓰는지, 은유법을 잘 듣고 있다가, 야, 너는 직유를 잘 쓰는구나. 너는 은유를 잘 쓰는구나. 이렇게 분석질을 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의인법이 있죠. 의인법. 의인법은 뭐니?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 의인법이다. 그러면 의인법의 방법은 또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의인법의 방식은 세 가지. 먼저 돈호법. 본업이요? 돈호는 뭐냐면 누구누구야 부르는 방식을 돈호라고 그래. 돈호. 사람한테 뭐 하랑아, 동준아 이렇게 부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고양이한테 날아가는 고양이한테 나비야, 고양아, 이거 돈호법이거든. 그럼 자동으로 의인법이 되는 거야. 누군가를 부른다는 거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얘기다. 뭐 기러기야, 나비야, 까치야, 참새야, 개새끼야, 이게 다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알겠죠? 예. 개새끼는 개새끼야. 강아지한테 개새끼라는 욕이 아닙니다. 강아지라고 그죠? 말새끼는 망아지인데 말새끼가 욕은 아니지. 그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개새끼야 이렇게 부르면은 의인법이다. 근데 사람한테 개새끼라면 안 되지. 그건 욕이니까.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신체를 빗대서 표현했을 때 이때 머리, 손, 발, 다리 이런 것들. 코스모스가 손을 흔든다 라고 말하면 의인법이다. 코스모스는 손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 감정을 빗대어서 표현했을 때. 자, 문학에서는 감정, 사람만 갖고 있다라고 본다. 문학에서는, 물론 생물학은 아니지만 문학에서는 감정은 사람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코스모스가 웃는다, 하늘이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 의인법이 된다. 자, 의인법 질문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활류법이 있어요. 활유, 이때 활은 살아있다는 뜻이야. 생활, 활어회,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럼 활류는 뭐가 돼요? 무생물을, 살아있지 않은 거,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 아침이 되니까 산이 다가선다, 언덕에서 바위가 잘 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활류법이 된다. 가끔 활류법하고 의인법하고 구분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아주 가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의인법하고 활류법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역이 좀 겹쳐 있거든. 의인법하고 활류법이. 그래서 여기 1, 2, 3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영역 때문에, 이번 영역 때문에 좀 학교 선생님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위가 웃는다. 이렇게 하면은 1, 2, 3번 중에 어딜까? 둘 다 2번. 원래 2번 영역이죠. 그치? 이것 때문에 이제 활류다, 의인법이 이렇게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갚는 게 내신 점수 따기는 편하다.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문학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주된 표현 방식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뭐가 될까 얘는 의인법입니다. 왜냐면은 웃다라는 감정 표현이 서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인법으로 봐야 돼. 그리고 이거 의인법으로 보는 게 맞아. 주된 표현 방식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운데 영역이죠. 가끔 헷갈리셔 하는 그런 분들 계셔요. 어쨌든 활류는 뭐라고?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 대유법이 있습니다. 대유는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대유법이다.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씨. 핫 이슈. 오르나무씨? 잘 모르는구나.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은 몸 전체를 뜻하지? 그게 대유법이야.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럼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죠? 그게 대유법입니다. 자, 고전 시가, 시조, 앞으로 여러분들 시조 공부할 텐데, 고전 시가에서는 막 강산,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자연이야. 그게 대유법이야. 이해되죠? 자, 이거 말고도 비유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가져가야 된다. 지규, 은유, 의인, 활류, 대유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 분석할 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다음에 반어법이 있어요. 반어법. 말 그대로 보면 반대로 말하는 방법 이런 얘기지. 즉 반어법은 상황에 배고파요. 반대되는 말하기.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프군. 당연하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 하랑이 밥 먹었니? 왜? 배 안 고프지? 배고파?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기에 있으니까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다. 예, 배고파.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 이게 반어법입니다. 이 반어법 잘 써야지 나중에 여친 생기고 남친 생겼을 때 그래도 대화가 좀 원활하게 돼요. 나 오늘 어때? 병신 같거든? 응?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야, 나 솔직하게 말해야 돼? 이상해, 병신 같아, 바보 같아 하면은 싸우죠. 나 오늘 어때? 바보 같아도 겉으로는 괜찮아 해줘야 돼. 이게 반어법이야. 여러분들 엄마가 어서 이렇게 요리 레시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 먹어봐, 맛있지? 근데 맛 없거든? 근데 맛있다고 해야 돼요. 왜? 그래 용돈을 받거든. 이런 게 반어법이다. 이해되니?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가 반어법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반어법 써야 돼. 우리가 이런 말 쓰지 흔히.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 쓰잖아. 그거 반어법이야 그거. 예. 자, 다음 역설법. 이거 되게 헷갈려하지 니들. 역설법은 역은 거꾸로란 뜻이야. 거꾸로. 설은 설명, 즉 거꾸로 설명하는 방법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 원래 역설법이라고 하면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통해서 진리나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역설이냐? 왜 거꾸로 설명하는 방식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 문장의 논리 모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문장은 긍정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는 게 문법이야. 원래 문장은. 근데 역설이죠. 역은 아까 뭐라고? 거꾸로. 하나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를 뒤집어요. 그래서 역설법은 어떻게 쓴다?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부정으로 끝나거나 부정으로 시작했는데 긍정으로 끝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역설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까?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외우는 시가 있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거예요. 그죠?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소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우성이 뭐니? 막 소리치는 거지. 이게 역설이지. 앞에는 없다라고 시작했는데 뒤에는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게 역설이다. 알겠죠? 반어랑 달라. 보통 학생들이 제대로 개념 공부 안 하면은 역설과 반어를 헷갈려 하는데 아니야. 반어는 상황에 반대되는 이야기야. 나 어때? 예뻐. 나중에 다윤이 남자친구 생기면은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안 돼. 몰라. 진짜 몰라요. 하라이도 그렇게 묻지 마. 몰라. 뭐가 달라졌는데? 나 달라졌는데 왜 아는 척 안 하는 거야? 뭐가 달라졌는데? 가는 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꿨잖아. 몰라요. 진짜 몰라. 그걸 외우는 건 천재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표현법, 서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교과서에 자주 나오고 시에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서리법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되겠지. 설은 설명, 의는 의문형. 이 말은 뭐니? 의문형으로 설명한다. 이런 뜻이야. 즉,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야. 이것을 서리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볼까? 보통 여학생들이 많이 쓰나? 쟤 재수없지 않니? 요렇게 서리법이죠. 나는 재수없어. 그래서 이거를 의문형으로 바꿔서 말하는 거야. 남학생들도 많이 쓰지? 이거 맛있지 않냐? 이거 재밌지 않냐? 쟤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다 서리법입니다.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서리법이다. 자, 그럼 서리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 공감 유도죠. 그리고 강조. 이거 하려고 서리법 쓰는 겁니다. 동준아 집중.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표현법? 대꾸법이 있어요. 대꾸법. 대구 아니야. 대꾸야 대꾸. 어디다 말대꾸야 이런 말 쓰지. 예문 하나 기억하자. 예문 하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팥. 이거 하나 외워두자. 자,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야. 이걸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꾸법을 썼을 때 효과 뭐가 있어? 비슷한 방식을 썼으니까 온율 형성이 되겠죠. 했던 말, 비슷한 말 또 하는 거니까 의미 강조가 되겠지. 고전 시가 옛날 시에서 대꾸법 많이 나온다. 왜냐면 대꾸법을 쓰면은 리듬 만들기 편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치법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도치법은 뭐야? 무슨 도치? 도치는 순서 바꾸기. 문장이나 단어의 순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게 도치법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바꿔서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왜 바꾸냐? 재밌으니까. 진짜로 시 쓰는 사람들이 뭔가 좀 시의 재미를 주려고 이게 도치를 순서를 바꾼다. 그게 도치법이야. 도치라는 말이 도, 전도, 바뀐다, 치, 두다, 바꿔두다 이런 뜻이야. 도치란 말이 뜻 자체가. 질문. 자, 표현법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아 문학작품 읽을 때 요거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문학의 표현기법이고 이거 말고도 많거든?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는 6가지 비유법, 반어법, 역설법, 서리법, 대꾸법, 도치법 요 정도는 하자. 요 정도는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무기로 갖고 있어, 분석 무기로 갖고 있으면 웬만한 문학적 다 뚫려요. 그러니까 문학이 쉬워지는 거야 진짜로. 자, 그럼 정리. 하나 빠임먹었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 보면 심상이란 말 나오지. 심상이란 말. 심상이란 말 무슨 뜻? 심은 마음, 상은 코끼리. 그래서 심상하면 마음속 코끼리다. 옛날 중국의 어떤 나라에서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가져왔어. 심심해.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장님들한테 한번 만져보게 하자. 장님 4명을 불러요. 만져봐라. 그래, 네가 만진 코끼리는 뭐냐? 하니까 한 명은 코를 만지고서 뱀이요.
한 명은 배를 만지고 벽이요. 한 명은 다리 만지고 기둥이요. 한 명은 꼬리를 만지고 밧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중요할까? 사람에 따라 나는 좀 달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지만 나는 좀 달라. 내가 중요하게 본 것은 야, 그 코끼리 착하네. 그렇게 만지는데 가만히 있어. 성질 나쁜 코끼리는 막 밟아 죽일 텐데, 그치?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쳐봐. 코끼리 난동. 뭐 인도 같은데 뭐 저기 방글라데시아 와, 큰 코끼리가 마을 하나 축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빡쳐가지고 사람도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쪽 지역은 코끼리 애들이 길바닥에 나오면은 아무도 안 움직여요. 괜히 자극했다가 예, 사람들 막 도망가고 막 차 막 다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고. 무서워 이 코끼리들. 지상 최강의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얘네가 초식 동물이니까. 얘네가 육식을 했어 봐. 어우 끔찍해요. 막 사람도 잡아먹을 거 아니야. 어우, 얼마나 다행이야. 초식인 게, 그지? 그리고 좀 똑똑해. 똑똑하니까 얘네가 코끼리 IQ가 한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한 3, 4살 정도 진행은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가 안 되면은 신경 안 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고기 맛을 알았으면 끔찍해요. 자, 잠깐. 심상이란 말은 마음속 코끼리. 자, 그러면 심상하고 똑같은 말은 뭐야? 이미지. 이미지랑 똑같은 말은 뭘까? 감각. 여러분들 시 문제 풀 때, 시 분석할 때, 학교에서 시 공부할 때 심상, 이미지, 감각 이런 말 나오거든. 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감각이니까 감각에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시각, 만지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맛보는 거 미각. 또 뭐 있지? 듣는 거 청각, 그리고 공감각. 공감각은 감각의 전이.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요. 예.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적인 건데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불러? 공감각이라고 하고, 이때 청각의 시각화하는 변화 이렇게 표현한다. 청각의 시각화. 이게 공감각이다. 시에는 이게 다 있어. 심상, 이미지, 감각이 다 있습니다. 시에는. 그래서 요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자, 우리가 지금 시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시에 대해서 설명 다 해서 시에 관해서. 질문인 사람 질문 없습니까? 복습. 중요한 거니까 다시 복습해야지. 자, 다시 복습. 자, 우리가 문학을 뭐라고 했어요? 언어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말과 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즉, 문학이라고 하면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문학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말로 하는 문학을 구비문학이라고 하고, 설화가 대표적인 예다. 설화 안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 자, 글로 하는 문학은 기록문학이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 글로 쓰는 것을 국문학, 그다음에 한문으로 쓴 것을 한문문학이라고 한다. 문학의 갈래를 크게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구분하는 방식은 리듬이 있느냐 아니면 줄글 형태로 썼느냐이다. 운문문학에는 시와 시가가 있고, 산문문학에는 소설, 수필, 극, 비평 등이 있다. 자, 운문문학을 더 살펴보면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요? 반복을 하면 된다. 이때 반복했을 때 효과로는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가 되겠고, 무엇을 반복할 거냐? 시어, 식구, 문장, 연을 반복하면 되고, 그 다음 글자 수, 음수율, 의미 단위, 음보율, 글자 위치, 의미율도 있다. 의미율은 두운, 요운, 가군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가군만 신경 쓰면 된다. 어미 활용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시를 종류별로 나눌 때, 모양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나눌 때는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로 나누고,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재율,
정형시는 외형류를 가지고 있다. 자, 내용으로 나눌 때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누는데 서정시는 화자의 정서를, 서사시는 사건을, 극시는 화자가 2명 이상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서정시만 신경 쓰면 된다. 자, 시를 분석할 때는 방법은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를 찾고 표현 방식 체크해주면 되고 심상 정리해주면 되겠다. 표현 기법에는 비유, 반어, 역설, 서리, 대꾸, 도치법 등이 있다. 질문. 선생님, 내재율이랑 외형률이랑 뭐였죠? 내는 내재율은 안에 있는 리듬, 외형률은 밖에 있는 리듬. 구분을 할 거 개념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고등학교 돼서도 자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우리 기본 숙제 있었지? 방학 때에는 책 읽느라고 안 했지만 우리 기본 숙제는 수업 내용 노트 정리.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다가 적었죠? 이거 노트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와야 된다. 숙제 안 해온 친구들은 남아서 하고 간다. 원래 남아서 뭐 책 읽고 했던 친구들은 책 읽는 시간, 장문 시간 플러스 남아서 숙제하고 간다. 저 못하겠는데요. 엄마 허락을 받아라. 엄마 허락 안 받고 그냥 째는 친구들은 혼납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기초 잡았어. 이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산문문학은 안 했다. 오늘은 운문문학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 및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우리 아까 비유했지?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비유였습니다. 5가지 있었어. 반어, 대꾸, 역설, 서리, 도치. 하나 뭐였더라? 까먹었네. 자, 상징. 그럼 상징이 뭐냐? 상징이 또 뭐냐? 설명해야지, 그치? 상징은 3가지가 있어. 그래서 3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인간들이. 2가지도 아니고 4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상징 3가지가 있는데 원형 상징이라는 게 있고, 장원영 아니야. 원형 상징.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이 있다. 이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데? 상징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 3가지가 있어. 원형, 관습, 개인. 그 원형 상징이 뭔데? 이거는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같다라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태양. 태양의 상징성 뭐가 있어요? 밝음. 뭐 이성. 뭐 뜨거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달. 뭐 감성. 뭐 차가움. 등등등 이런 게 있죠. 요런 게 원형 상징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원형 상징입니다. 관습적 상징은 뭐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어. 이것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한다. 예.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매다는 형틀이야. 조선시대도 십자가 썼어. 곤장 칠 때. 그치? 사람 묶어두는 거야. 그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오랜 옛날 동안 쓰다 보니까 기독교 상징이 돼버렸지. 이런 게 관습적 상징이다. 자, 개인적 상징은 뭐냐면 이거는 시인이 만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시 내용을 분석해야지만 찾을 수 있는 상징이 개인적 상징이 되겠다. 다시 상징 3가지가 있었어요. 원형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3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끝났어. 이 단락. 자, 개념 압축 정리 보겠습니다. 운율. 운문에서, 자, 아까 운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듬이 있는, 가락이 있는 글.
운문에서 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과 글자의 발음 등에 의하여 일정한 리듬을 자아내게 하는 것. 어떻게 만든다고? 운율을 반복하면 되지, 그치? 반복하면 리듬 생긴다. 효가 특정 단어나 어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요. 일정한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요. 소리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한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제 리듬, 가락. 좋은 노래 들으면은 이게 좀 뭔가 웅장하거나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 비유, 뜻.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게 비유. 효과, 직접 말하는 것보다 자, 어떤 느낌을 줄까? 비유는. 이거 모르겠다. 너무 오픈형인데? 직접 말하는 것보다 어떤 느낌? 효과적인. 맞아. 효과적인 느낌을 준다. 두 번째, 독자가 대상을 흥미롭게 대한다. 뭐 당연하죠. 비유는 말을 꾸며주는 거니까 흥미가 생기지. 대상을 더욱 재밌게? 뭘 어떻게 전달할까? 대상을. 자세하게. 그건 아니야. 자세한 건 아니죠. 그냥 효과적 넓게. 예.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게 좀 오픈형이기 때문에 그냥 맞는 말 쓰면 돼. 종류, 직유, 뭐뭐 같이 이렇게 답이 있어요. 예쁜 손 같은 단풍잎,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 다음 여기는 은유법이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자, 어떤 관계야? 은유적 관계지, 그치? 나는 나룻배, 이게 은유법이잖아. 당신은 행인,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뜨겁다, 촉각 있네.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내 유년의 윗목, 이게 은유법이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자,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지? 도노법을 쓰는 게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는 경우, 신체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 감정을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 자, 여기 예문 사는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감정 표현이죠. 기승을 끌고 마을에 들어온다. 사람처럼 대한 거야. 의인법. 자, 여기는 대유법이 되겠네.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여 표현하거나 대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물이나 관념으로 그 대상을 표현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럼 이 빵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음식이죠, 음식. 음식 전체. 자, 대유법은 뭐라고?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럼 펜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공부? 칼은? 이건 무력을 의미하죠. 그 펜은 지력을 의미할 거야. 그치? 이런 게 대유법이다. 상징. 표현하라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 효과. 대상이 지닌 본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지님. 이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문학을 어려워하죠. 1차 의미가 아니라 2차, 3차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 안 돼. 자기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분석 틀을 통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찾는 거야. 특징. 여기 원관념, 원래의 뜻이란 얘기야.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함. 그래요, 상징은. 내 마음은 별. 내 마음과 별 무슨 관계 있어? 한 작품 속에서 뭐뭐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면 뭔지 모르겠네. 여기 뭐가 들어갈까? 반복. 한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한다? 그럼 별이 뭔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순수, 이상, 희망인데
요런 건 어떻게 찾냐면 내용을 통해서 찾아야 돼. 요것만 갖고서는 별이 뭔지 몰라.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별이 의미하는 바를 상징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원관념은 뭐라고? 비유되는 대상, 즉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보조관념은 비유하는 대상, 즉 원관념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관념. 예를 들어볼까? 이 개새끼야! 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보조관념이 되는 거고, 원관념은 뭐야? 그 대상, 그 친구가 되겠지, 그치? 이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다. 자, 오른쪽 박스 내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한 관계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 뭐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한 관계. 직유지, 직유. 뭐뭐처럼, 뭐뭐 같이. 직접 빗대는 거야. 두 번째, 비유법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은유법이지. A는 B다. 예쁜 손 같은 지균의 밥티처럼, 지균의 선생님 낙타처럼, 지균의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 지균의 아닌 거는 다른 것은 1번. 나머지는 직유법이고 1번은 은유법이다. 3번 밑줄 친 시어가 상징하는 의미를 쓰시오. 요것만 보면 몰라. 전체 내용을 봐야 돼. 상징은. 자, 우리 아까 시 분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기법 정리하자, 그 다음에 심상. 그치? 이게 분석 틀이야. 요거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자, 여기 나타나 있는 거 정보를 뽑아내는 거야. 뭐가 있어요? 푸르다 라고 하니까 시각 있지, 시각. 고래가 없으면 가정법 있네. 푸른 바다가 아니지. 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래요. 그러면 고래를 뭘로 표현했어? 푸른 바다구나.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가정이네. 청년이 아니지.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문장 구성 방식 어떻게 돼 있어요?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하고 유사하다.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 통사, 구조라고 해.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말뜻을 봐야죠. 유사, 비슷하다. 통사, 통사는 문장이라는 문법 용어야.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 자, 반복했을 때 효과가 뭐가 있었니? 운율 형성이지. 의미 강조지. 그렇죠? 그러면 고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위에서는 고래는 푸른 바다인데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연결했을 때 고래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꿈? 그렇죠? 뭐 장래, 희망, 뭐 등등등. 아마 꿈이 될 거예요, 꿈. 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다. 질문.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분석 연습. 이걸 안 해가지고 국어를 어렵다고 징징징 됩니다.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연습해봐야지. 자, 자유시, 내재율, 서정시였다. 분석해봐야죠. 분석 어떻게 하라고? 정서를 찾자. 왜 그러느냐? 표현기법. 원래 제목을 봐야 돼. 제목이 시적 대상이고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를 찾으면 되는데 여긴 제목이 안 나타나 있어요. 해볼까? 정예표, 심. 우리가 눈빨이라면 가정법이죠?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자, 쭈삣쭈삣 이런 걸 뭐라 그래? 의태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하지 말자, 말자, 청유형이다. 그쵸? 부정의 청유형, 청유의 부정형 다 좋습니다. 뭐가 되지 말자고? 진눈깨비가 되지 말자고. 그럼 이제 따져줘야 돼. 시적화자는 진눈깨비를 긍정으로 보니 부정으로 보니? 부정. 부정으로 보죠.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입니다. 찾는 거야. 우리 정보 찾게 해주는 거야. 좀 정서 왜 표현기법이야. 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지? 찾는 거야.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그럼 시적화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 좋게 봐, 나쁘게 봐? 나쁘게 보네? 이 세상도 부정적이야.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내어 내리자. 이거 청유형이지. 뭐가 되자고? 한방눈. 근데 한방눈의 속성이 나타나 있어. 따뜻한 한방눈이야. 그럼 한방눈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긍정적이죠.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요렇게 놓고 보니까 진눈깨비하고 한방눈하고 대비되네. 대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야. 대비. 그 진눈깨비는 부정적, 한방눈은 긍정적.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한방눈의 의미는 뭘까? 얘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으로 찾는 거야.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야. 그러면 한방눈의 상징적 의미는 뭐가 되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 이게 한방눈이구나. 그치? 내용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자, 또 따뜻하다라고 하니까 심상 찾으면 촉각 있죠? 우리가 눈빨이라면 역시 가정 있고 요렇게 보니까 반복하는구나. 반복할 때 효과는 뭐라고?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다. 우리가 눈빨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자, 뭐뭐 되자 역시 청유형이다. 그러면 편지와 새살도 혹시 뭐가 되는 거야? 위로와 위안이 되는 거네. 그렇다면 잠 못 든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되겠네. 이해되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상처가 있어. 그래서 편지가 되고 새살이 되자. 마데카 소리인가? 질문. 시 분석 이렇게 하면 끝나요. 예. 그러면 이 시가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자. 위로와 위안이 되자. 이런 시가 되겠다. 질문하시오. 괜찮니? 예. 이렇게 분석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조. 정형식. 똑같아. 분석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정서, 외, 표현기법, 심상이야. 한번 볼까? 내, 벗이, 내. 나가 있다, 나. 시에서 나를 뭐라고 하냐면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 표면적 화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 있어, 화자가. 내 벗이, 이때 벗은 친구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수, 석, 송, 죽. 이거 뭔데? 자연이잖아, 자연물. 수는 물이고 석은 돌이고 송은 소나무, 죽은 대나무. 자, 그럼 여기 쓰인 표현법 뭐가 있을까? 뭐 있니? 이런 거 찾는 거야. 뭐가 있다고? 의인법이야. 자기 친구래. 친구 사람이잖아. 자기 친구가 물, 돌, 소나무, 대나무. 의인법이네.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말하는 사람, 화자의 성향이 드러나지. 이 사람 자연 좋아하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친화. 자연을 좋아해.
자연과 친해. 이걸 자연 친화라고 그래.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다. 도현아 적어야지. 정차려. 적었어? 자연 친화? 오, 언제 적었어? 방금 전에. 자, 동산에 달 오르니. 그것이 귀는 그것이야.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달. 두어라. 자, 이게 시조기 때문에 종장 첫 마디 삼음절 맞추는 거 규칙이에요.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야 뭐하니? 서리법이네. 서리법이 아까 뭐라고?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친구가 몇 명이야? 5명. 뭐 있었어?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게 뭐야? 달.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데 자연 중에서도 이 사람은 뭐가 제일 좋다는 얘기니? 달이 제일 좋다. 질문.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많이 해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어가 편해집니다. 진짜로. 이거를 안 하니까 애들이 자꾸 힘들다고 그래요. 수학하고 영어 문제는 주구장창 풀면서 문학 연습은 수업할 때만 해. 그러니까 자기께 못 되는 거야. 가져가야 돼. 질문하세요. 없니? 자, 그럼 1번. 이 시에 주로 사용된 표현법은 무엇일까? 의인법이죠?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1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 자연이 좋아서.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너무 좋아서. 3번. 이 시의 버처럼 자신의 주변에서 친구처럼 여기는 사물 5가지를 찾아서 적어보자. 스마트폰. 이거랑 또 뭐 있냐? 컴퓨터, 친구처럼 대하는 거. PC. 또 뭐 있어? 태블릿, 태블릿. 다 스마트 기기. 친구. 친구처럼 대하는 건데 친구냐? 바이올린, 친구의 친구. 스마트 기기. 그리고 뭐 바이올린, 여러분들 쓰는 악기. 바이올린. 아마 또 아끼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다윤이는 무슨 물건 제일 아끼냐? 없니? 엄마. 벌레? 곰팡이? 핸드폰? 역시나 핸드폰이지. 도현이는? 없어요. 딱히가 있구나. 딱히를 친구처럼 여기는 도현이. 자, 오른쪽 보자. 이 시조에서는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한다. 의인법이죠. 자연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면 자연물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 효과. 그게 자연이 좋다는 얘기야. 자신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물도 여러분들은 거의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거지 뭐. 또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우정 기념하는 물건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질문 없니? 자, 오늘 여기까지.